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 결혼한 지 3년 차가 된 여자입니다. 남편은 직장 동료가 추천해준 소개팅에서 만나게 되었고, 결혼 전까지 2년간의 연애 기간을 가졌어요. 워낙 자상하고 반듯한 남편 덕분에 연애 기간 동안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연애를 시작하면 서로를 맞추는 과정에서 의외로 자주 겪는 마음앓이 같은 것도 한 번 없이, 남편은 기본적인 성향이 저와 비슷했기 때문에 크게 부딪히는 일이 없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의 연애들은 다 기간이 짧아서 연애다운 연애를 해본 경험이 많지는 않았어요.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터라 제 스케줄 근무를 잘 버텨줄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 이후로 연애 기간이 짧았던 건 아니고요. 당연히 서로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헤어진 거지만, 헤어지기 전 가장 좋았던 시기에도 저를 지나간 남자들이 유독 이 스케줄 근무를 힘들어하고 아쉬워했거든요. 제가 쉬는 날은 보통 남자친구가 일하는 날이고, 남자친구가 쉬는 날 짬을 내서 놀자 해도 문제였어요. 제가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일 끝나고 만나야 했는데, 간호사 일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소모가 큰 일이다 보니 늘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데이트를 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달에 데이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횟수가 남들보다 확실히 적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남편은 그런 부분에 대해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기도 했고, 보고 싶다고 징징대던 다른 남자친구들과는 달리 보고 싶으면 직접 병원 앞에 와서 저와 밥이라도 한 끼 먹고 피곤한 저를 집까지 태워다 주고 가는 등 저를 많이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연애하는 동안 본인 할 일은 성실하고 똑부러지게 하면서도 저를 잘 챙겨줬고, 쉬는 날에 저를 못 만나더라도 알아서 시간을 알차게 잘 보내는 남자였어요. 제 일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 사소한 일로는 싸울 건덕지조차 생기지 않다 보니 나쁜 감정이 쌓일 일도 별로 없었고, 저희는 2년 차에도 별다른 갈등 없이 사이 좋은 커플로 지낼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결혼 정년기쯤 돼서 만난 사람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천운처럼 느껴졌고, 어떻게든 잡아야 될 사람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혼을 빠르게 추진했어요. 어서 괜찮은 이 남자와 가정을 꾸려서 더 안정되고 싶은 생각이 컸거든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통해 결혼할 마음이 있다는 걸 확인한 후에 바로 친정 엄마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엄마, 왜 울고 그러세요? 결혼한다고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시면 저 속상해요. 말만 들어도 감동이라서 그래. 조그맣던 네가 언제 이렇게 커서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네. 엄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까지 울컥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초등학교 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서 식당 일을 하시면서 저를 힘들게 키우셨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께서는 저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더 일에 열중하게 되셨대요. 식당 일이 워낙 시간 투자도 많이 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집에는 거의 안 계셔서 학원 끝나면 엄마 식당에서 학원 숙제를 하며 식당 분들의 손에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엄마께서도 고작 30대셨는데
어린 저를 책임지겠다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어릴 때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엄마께서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지 새삼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엄마를 꽉 껴안아드리고 한참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효도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연애와 결혼이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처음 느꼈던 일은 연애 때는 몰라도 되었던 서로의 재정 형편에 대해 생각보다 상세히 알게 된다는 점이었어요.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이니 공개를 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 이걸 상세히 안다는 게 생각보다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집은 엄마께서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식당 일을 하셔서 모은 돈으로 제가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 김치찌개 가게를 차리셨어요. 김치찌개 단일 메뉴에 사이드 메뉴로 계란말이와 몇 가지 면사리만 추가로 팔고 있는 단촐한 메뉴판으로 꾸린 가게라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근처에 대학교가 있는 동네에 자리를 잡으셔서인지 금방 입소문이 났어요. 걱정과는 달리 금방 동네 맛집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눈코 뜰 새 없이 일하신 결과 제가 대학을 졸업할 쯤에는 집안 형편이 꽤 풍족해졌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조금 힘들게 살았지만 점점 크면서 형편이 나아진 케이스였죠. 반면 남자친구네 집은 저희 집과는 정반대였어요.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한때 엄청 유명했던 프랜차이즈 패밀리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다가 유행이 바뀌면서 엄청난 손실을 안고 집안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에피소드를 들어보면 참 도련님도 그런 도련님이 없다 싶은데 대학생 때부터는 갑자기 어려워진 형편에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이런 내막을 알게 된 후에 보통은 집안 형편이 안 좋다는 사실에 상대방과의 결혼이 꺼려질 수 있겠지만 저는 반대였어요. 저희 엄마께서 혼자서 저를 고생해서 키우신 게 떠오르면서 남자친구가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별로 장애물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런 게 장애물이 될 수도 있나 느꼈던 건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던 첫날이었어요. 어머님께 선물을 드리고 함께 자리에 앉는데 의자에 엉덩이가 채 닿기도 전에 질문부터 날아왔어요. 간호사라고 들었는데 그럼 돈은 좀 모아뒀니? 간호사들은 연봉이 꽤 괜찮다고 들었는데. 네? 아, 네.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숨도 돌리기 전에 물어보실 줄은 몰랐어요. 순간 제가 뭘 들은 건가 싶어서 머리가 멍해지더군요. 엄마, 무슨 시작부터 그런 걸 물어요? 가뜩이나 어색한데 더 어색하게. 제 눈치를 살핀 남편이 중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은 무사히 넘겼어요. 남편 덕분에 그 질문은 넘어갔지만 다른 주제로 넘어간 후에도 찜찜함은 가시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그 이후로는 남편이 대화를 주도한 덕분에 불편한 이야기는 딱히 오가지 않았어요. 가라앉았던 기분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나아졌죠. 어머님 입장에서도 예비 며느리를 처음 보는 자리다 보니 실수하셨나 보다. 급하고 궁금한 마음에 그러실 수 있지 생각하며 나름대로 제안해서 합리화를 마쳤을 때였어요. 헤어질 쯤 되어서 어머님이 다시 저에게 찬물을 끼얹더라고요. 뭐, 니네 둘이서 알아서 잘 살겠다고 하니까
말은 많이 안 얻겠다만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 너네 친정에서 예단과 집 문제를 더 챙겨야 한다. 알고 있지? 그 말을 들으니 겨우 진정시켜놨던 가슴이 다시 벌렁거리더군요. 친정의 형편이 더 나은 건 사실이지만 그건 엄마 혼자 죽도록 고생하셔서 이뤄낸 성과인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저희 집에서 더 챙겨야 한다고 하니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열이 오르는 걸 눈치챈 남편이 무마하기 위해서 어머님과 제 앞을 가로막더라고요. 아, 엄마도 참 걱정도 팔자네. 그런 건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끼어들지 마요. 어차피 결혼하면 다 가족인데 그런 거 따져서 뭐해? 그치. 가족끼리 그렇게 일일이 통계산하면서 결혼하는 것도 좀 아니야. 그래서 미리 말해두는 거다. 알겠어요. 이제 이 사람 가봐야 돼. 집까지 데려다주고 올게요. 가자, 자기야. 남편이 재빨리 저를 데리고 자리를 정리하고 나왔어요. 남편이 그렇게 상황을 정리해줘서인지 나려던 화가 애매하게 멈추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어머님 아버님께서 돈 욕심이 좀 있다거나 염치가 없다는 점은 그렇게 첫 만남에서 다 드러난 거였는데 그때는 남편의 빠른 상황 판단으로 사건이 잘 넘어가서 그런지 큰 문제로 각인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감정이 묘하게 찜찜하게 남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중재를 잘해주니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불행인 건지 다행인 건지 그 뒤로는 별다른 이상한 점을 보이지 않아서 그 사건은 금방 잊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좀 탐탁치 않기는 했지만 실제로 남편 쪽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좋은 상황이니 친정 엄마께서 발벗고 많이 도와주시긴 했어요. 엄마, 저도 모아놓은 돈 많아요. 이렇게까지 안 도와주셔도 돼요. 아,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하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지. 엄마 돈 많아. 엄마가 이러려고 이날 이때까지 돈 벌고 돈 모은 거야. 이 돈 아껴뒀다 뭐하니? 내가 조금만 보태주면 내 딸이 더 좋은 거 사고 좋은 데서 결혼할 수 있는데 뭐하러 아껴? 그래도 시댁 쪽에서는 한 푼도 지원 못 해주는데 엄마만 이렇게 지원해 주시니 마음이 좀 그래서요. 벌써부터 그런 거 따지지 말어. 결혼하면 내 거, 네 거 경계 없이 살아야 잘 사는 거야. 욕심 부리지 말고 서로 입장 잘 이해해주면서 살면 돼. 그렇긴 한데 혹시 시댁이 당연하게 생각할까 봐서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뱉지는 못했어요. 저도 아직 시댁 식구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괜히 엄마께서 걱정할 일을 만드는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저도 병원 근무를 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없진 않았지만 남편은 부모님께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었던 터라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의 도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큰 차이이긴 했죠. 그래서 도와주시겠다는 건데 그걸 계속 말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더라고요. 조금 죄송한 마음은 들었지만 엄마께서 제 결혼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응원해주시는데 더 이상 거절하기도 힘들었어요. 엄마의 마음을 받는 셈 치고 엄마께서 아파트 전세금 지원을 해주셨고 그 돈으로 원래 살려고 했던 집보다 더 위치도 좋고 조건도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냉장고에 세탁기와 건조기까지도 해주셨어요. 와, 우리 장모님이 최고네. 장모님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집에 살았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죄송해서 어떡하지? 다 딸 잘 살라고 해주신 건데
죄송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당신은 장모님이 바라시는 대로 나랑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되는 거야. 남편이 제게 위로 아닌 위로를 해줬지만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언젠가는 꼭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도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는 게 저희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살아보니 남편은 저와 생각이 다른 듯 했어요. 어느 날 계좌거래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더니 한마디 얹더라고요. 여보, 이 통장은 뭐야? 아, 이거? 엄마가 우리 전세금 보태주신 금액만큼이라도 모아서 나중에 갚으려고 내가 따로 모으고 있는 돈이야. 어? 뭘 그렇게까지 해? 뭘 그렇게까지 하냐니. 나 그 돈 그냥 못 받아. 냉장고랑 세탁기에 건조기까지 해주셨는데 뭐하러 더 받아? 아니, 그래도 그 돈은 장모님께서 우리 좀 더 좋은 거 살라고 주신 돈인데 굳이 갚아야겠어? 가족끼리 그 정도는 해줄 수도 있는 거지. 그렇긴 해도 우리 엄마 아빠도 없이 혼자서 힘들게 버신 돈인데 어떻게 그냥 막 받아. 엄마도 노후 준비도 하셔야 하고 전세금 정도는 충분히 우리 형편에서 했어야 했는데 도와주신 거잖아. 잠깐 손만 빌렸다고 생각해야지. 딴 집도 자식 결혼할 때 다 그 정도는 해주잖아. 막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돈 해주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해? 엄마가 결혼할 때 전세금에 보태라고 주신 돈은 5천만 원이었어요. 그 돈을 대단하지 않다고 깎아내리니까 갑자기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그 엄청나게 대단하지 않은 돈을 시댁에서는 해줬어? 뭐라고? 우리 집이랑 같아? 당신은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우리 집이나 시댁이나 다를 게 뭐 있는데. 그러니까 난 대단하지 않은 돈은 없다는 말이 하고 싶은 거야. 그래, 알겠다. 네 말이 다 맞아. 남편은 제 말에 화가 난 건지 자존심이 상한 건지 획 들어가 버리더군요. 연애 때는 이럴 일이 없었는데 확실히 결혼하고 나니 서로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나를 세우는 경우가 생겼어요. 하지만 전 그 돈이 엄마께서 얼마나 고생한 돈인지 아니까 함부로 대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게다가 남편과 공동으로 쓰는 돈에서 모았던 게 아니라 제 사비로 쓰는 돈에서 모으고 있던 거라 남편에게 피해가 갈 것도 없었죠. 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 후로 몇 날 며칠을 삐져 있더군요. 웬만하면 저도 달래줬겠지만 본인이 못할 말 해놓고 제가 달래주는 건 영 아니다 싶어서 남편이 그러든 말든 방치했죠. 그랬더니 본인도 답답했는지 일주일쯤 됐을 때 슬그머니 분위기를 풀더군요. 저도 굳이 이 일로 또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아서 적당히 넘어가줬어요. 그날 일 말고는 결혼하고 1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행복한 신혼을 보낸 것 같아요. 가끔 서로 친정이나 시댁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알게 모르게 꽁해졌지만 몇 번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각자 집은 각자가 챙기자는 주의가 되어서 최대한 서로 언급 안 하고 알아서 잘 챙기게 되면서 갈등이 줄어들었죠.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합의가 된다면 저희 부부는 행복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간섭이 시작되기 전까지는요. 야, 니네 벌써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손주 계획은 언제쯤이니? 이 사람이 병원에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같은 집에 살아도 잘 보지를 못해서 자녀 계획까진 아직 얘기도 안 해봤네요. 안 그래, 여보? 네. 자녀 계획이 없진 않은데 당장 몇 년 동안은
일에 좀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뭐? 몇 년? 그게 몇 년인데? 최소한 2년 정도는 병원에서 더 일하다가 아이를 갖고 싶어요. 병원이 체력적으로 소모가 심한 곳이라 조금이라도 젊을 때 더 경력을 쌓아놓고 싶어서요. 아우, 이 애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해야 하는 건 아이 낳는 일이지. 나중에는 네가 힘들어져. 지금이 딱 적당한 나이야. 어머님 말투가 너무 단호해서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정중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그건 제가 남편이랑 적당한 시기를 맞춰서 잘 계획 세워 볼게요. 그렇게 대화를 마무리하긴 했지만 속에서는 벌써부터 우라가 치밀었어요. 남편이 대화를 끊으려 했지만 그날 이후 어머님은 아이 문제뿐만 아니라 집안일과 제 생활 전반에 간섭을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였어요. 정말 긴 하루를 보낸 터라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무거웠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안방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보통 이 시간에는 남편도 잠들어 있어야 하는데 안방에서 들리는 낯선 소리에 잠깐 멈춰 섰어요. 안방 문을 열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말문이 막혔어요. 도대체 연락 한 통 없이 언제부터 와 계셨던 건지. 침대 한쪽에는 시어머니가 짐을 풀고 계셨고 가방과 박스들이 침대 위에 잔뜩 쌓여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제가 당황해서 물으니 어머님이 해맑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예, 내가 요즘 집에서 혼자 있는 게 너무 심심해서 말이야. 너희 집에 와서 살림 좀 도와주기로 했어. 안방은 내가 쓰면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짐을 좀 풀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말도 없이 그것도 안방에 짐을 푸셨다뇨.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어머님이 오셨다는 언지를 해주긴커녕 제 놀란 반응에도 거실에 앉아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여보, 이게 뭐야? 왜 어머님이 안방에 짐을 풀고 계셔? 남편은 한쪽 다리를 흔들며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아, 엄마가 요즘 외로우시대. 우리 집에 와서 좀 도와주신대.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안방은 우리 방이잖아.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이런 결정을 했어? 제가 따지듯 물으니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어요. 엄마가 당신 힘들까봐 도와주려고 오신 거야.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예민? 여보,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둘의 문제야. 이건 우리 집이고 우리 공간이야. 그런데 왜 당신은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이런 걸 결정해? 당신은 어머님이 우리 공간에 들어와서 쭉 계셔도 괜찮아? 아무리 그래도 짐을 푸시는 건 좀 아니지.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대답했어요. 당신이 맨날 바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좀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거지. 너도 엄마가 와서 일 좀 거들어주시면 좋잖아. 남편의 말투에서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니다라는 뉘앙스가 묻어나왔고 그게 저를 더 미치게 했어요. 좋다고? 뭐가 좋아? 내가 정말 원해서 이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 내 공간에서 내가 없는 사이에 당신 엄마가 마음대로 짐을 풀고 안방을 차지하는 게 정말로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 당신은 그렇다 쳐. 내 생각은 안 해? 남편은 그제야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뭘 그렇게까지 따져. 잠깐 머무시는 거잖아. 네가 피곤하니까 엄마가 너 대신 도와주시려는 건데 네가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날 밤
안방에서 짐을 푸신 시어머니와 갈등을 빚은 뒤로도 저는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잠깐 머무르다 가시겠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자고 스스로를 설득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다짐이 무색하게 어머님은 다음날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집안 곳곳을 정리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는데 주방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통 뒤집혀 있는 거예요. 주방의 선반 위에 올려둔 물건들이 몽땅 바뀌어 있었고 냉장고 안은 제가 사둔 식재료 대신 어머님 취향대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저희 신혼집이 아니라 시댁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어머님, 이건 또 뭐예요? 제가 놀라서 물으니 어머님은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대신 식재료도 채워놓고 주방도 좀 손봤어. 이렇게 하면 네가 살림이 훨씬 편하지 않니? 저는 정말 숨이 턱 막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힘들게 골라 사둔 간편식이나 비싸게 사온 외국 재료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머님이 장보신 채소와 반찬통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시긴 하세요? 제가 사둔 건 다 어디 갔어요? 네가 사둔 건 냉장고 구석에 좀 넣어뒀어. 쓸데없는 것도 많아서 정리했지. 그리고 냉장고 위치도 여기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 순간 저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냉장고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런데 제 눈에 띈 건 냉장고 안쪽에 선명히 나 있는 깊은 흠집이었어요. 이 냉장고는 친정엄마가 저희 결혼할 때 사주신 거였는데 저에겐 정말 소중한 물건이었거든요. 어머님, 냉장고에 이건 또 뭐예요? 왜 흠집이 났어요? 제가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묻자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아우, 내가 옮기다 그랬나 보네. 뭐 이 정도면 그냥 쓰면 되지 않니? 냉장고는 흠집 하나로 안 망가져. 가구도 아닌데 겉모습이 뭐 중요한가? 안의 기능만 잘 돌아가면 되지. 원래 이런 건 옮기면서 흠집도 나고 그러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냉장고 위치를 바꾼 것도 문제였지만 흠집을 내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어머님의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어머님, 이 냉장고는 제 물건이에요. 우리 엄마가 결혼 축하로 사주신 건데 왜 제 허락도 없이 옮기고 흠집을 내세요? 어머님은 그제야 살짝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예,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난리야. 내가 도와주려다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가 있니? 그러게, 냉장고를 왜 저런 구석진 곳에 놔? 자주 음식도 해 먹고 하려면 당연히 눈에 띄는 곳에다가 둬야지. 저는 이게 더 이상 어머님이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어머님은 제 살림을 감시하려고 오셨던 거예요. 더 황당했던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뒤늦게 주방으로 들어온 남편은 상황을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도와주시려다 실수한 건데 뭘 그렇게 화를 내? 냉장고 좀 긁힌 거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하여간 도와주면 그냥 감사하게 여기면 되는데 당신도 참 까탈스럽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쌓였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예민? 내가 예민하다고? 당신은 이게 예민한 문제로 보이는 거야? 어머님이 함부로 옮기다 흠집을 냈으면 당연히 미안해 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당신은 오히려 나한테 예민하다고 해?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아, 그래. 내가 엄마 대신 사과하면 되는 거 아냐. 미안해. 엄마가 힘이 약하셔서 나도 같이 옮기다가 그렇게 됐어. 엄마만 잘못하신 거 아니야. 됐지? 사과가 더 필요해?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에게 시부모님은 저보다 어른이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서 더 이상 반항을 하지 못하고 참고 넘겼어요. 어머님께서 제가 스케줄 근무인 걸 이용해서 마음대로 집에 짐을 풀고 드나들며 살림살이에 참견을 한 지 반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동안은 저도 강도 높은 업무 때문에 시어머니와 싸울 체력이 없어서 반쯤 상황을 방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은 참지 못할 순간이 오더라고요.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바람에 저희는 이사갈 곳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난감한 상황이긴 했지만 한편으론 기회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지금 사는 집이 시댁과 꽤 가까워서 먼 곳으로 이사를 가면 시댁의 간섭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먼 곳으로 알아보고 있었는데 엄마께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지연아, 엄마가 너희 살 곳 계약했어. 실은 너희 결혼하는 순간부터 적당한 곳을 알아보고 있었거든. 우리 딸한테 좋은 집 하나 선물해주고 싶어서. 고심해서 알아보느라고 좀 오래 걸렸어. 이제야 선물해서 미안해.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계약하셨다고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사는 곳 전세금도 보태주시고 가전제품도 다 해주셨잖아요. 시댁에서 한 푼도 지원도 없는데 엄마한테만 받기 너무 죄송스러워요. 시댁하고 비교하면 되겠니? 사돈내외께서는 형편이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 너도 살아보면 알겠지만 형편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건데 너무 그렇게 비교하면 좋지 않아.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줘.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정말 이 은혜 잊지 않고 살면서 천천히 갚을게요. 꼭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산 집인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아니까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 반응이 순간 이상하더라고요. 와, 장모님 진짜 최고다. 이제 우리도 집 걱정 없네. 진짜 든든하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당연히 남편이 엄마의 생각지 못한 선물에 고마워하는 마음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바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사를 가고 집이 정리된 지 한 달 만에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집으로 초대하자고 하더군요. 이 집에 살게 해준 저희 엄마부터 초대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나 싶었지만 괜히 또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아 내버려 뒀어요. 세상에, 이 집 좀 봐. 동네도 너무 좋고 지하철도 바로 옆에 있고 요 앞에 산책할 수 있는 공원도 있더라. 내가 정말 꿈꾸던 집인데. 어머나 세상에, 방도 이렇게 큰 게 3개나 있네. 안방에 드레스룸까지. 예, 너무 좋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연신 감탄했어요. 아이고,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우리 아들. 여기가 이제 네 집이라니 너무 든든하겠다. 시아버지는 오시자마자 소파에 털썩 앉으며 벌써부터 집에 적응하는 모습이었어요. 그것만 해도 기가 막혔는데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곧장 들어가더니 벽지며 침대며 살피기 시작하셨어요. 여보,
여긴 너무 좋지 않아? 우리 방으로 딱이네. 그 말을 듣고 제가 놀라서 서둘러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죠. 어머님, 이건 제가 쓰는 방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으시고 웃으며 말씀하셨죠. 예, 너희 아버지가 허리가 안 좋으셔서 좀 넓은 방에서 주무셔야 하거든. 젊은 사람들은 거실에 침대 놓고 자도 괜찮잖아?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언제 저만 쏙 빼놓고 말들을 맞춘 건지 정말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희는 거실에 있어도 괜찮아요. 부모님이 편하신 게 제일 중요하죠.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집이 어머니 저희 엄마가 해주신 집인데도 제 의견은 전혀 묻지 않은 채 모든 게 결정되어 버린 듯 했거든요. 친정 엄마가 고생하며 마련한 집이 순식간에 시댁 식구들의 집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이미 소파에 기대어 TV를 틀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안방에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더 이상 제 자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보, 진짜 미친 거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차분히 물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어요. 뭐가? 엄마 아빠가 우리 집에서 편하게 계시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긴 우리 집이 아니야. 내 집이고 내 엄마 덕분에 살게 된 집이야. 그런데 왜 당신 부모님이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여기서 모든 걸 결정해?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제 말을 가볍게 흘려보냈어요. 야, 아니, 니네 어머니고 우리 부모님이고 다 그냥 우리 가족인데 왜 그래? 부모님이 좀 편히 지내시게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따져? 그렇게 다 가족이라서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해준 게 뭔데? 전세금이고 혼수고 이젠 아파트까지 밖에 더 했어? 이렇게나 해주셨으면 감사히 여길 것이지.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시부모님이랑 살림 합칠 생각을 해? 아, 피곤해. 어차피 당신 집에 잘 있지도 않잖아. 맨날 병원 가 있느라고 자주 보지도 못하는데 왜 그래? 일하는 동안 살림 봐주시고 때 되면 밥 차려주시고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밤 안방에 짐을 풀고 거실에서 아무렇지 않게 TV를 보고 있는 시아버지. 그리고 제 의견을 무시한 채 시어머니의 편만 드는 남편을 보며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친정엄마가 평생 고생하며 마련한 집을 제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겠어요? 그 다음날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 집이 의뢰인님 명의로 된 소유라면 가족일지라도 법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대한 증거를 모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 증명도 보내면 좋고요. 그 조언을 듣고 저는 서둘러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 집을 당연히 자기들 것처럼 대화하는 내용, 시어머니가 안방에 짐을 푼 모습, 그리고 남편이 제 말을 무시하며 시어머니의 행동을 옹호한 장면까지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했어요. 이 모든 게 필요할 거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내용 증명도 보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댁 식구들은 그걸 보고도 못 본 척, 모른 척 하더군요. 속이 끓었지만 복수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생각에
꾹 참았죠. 그로부터 몇 달 뒤 모든 서류와 증거를 준비한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퇴거 명령서를 내밀었어요. 거실에서 또다시 이 집이 참 좋다라며 한가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들에게 서류를 건넬 때 제 손이 떨렸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제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여기는 제 집이에요.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당신까지. 더 이상 이 집에서 지내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끼리 이런 건 아니잖아. 저는 차분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긴 내 이름으로 된 집이고 전 어머님과 아버님이 이 집에 와서 지내시는 걸 제가 동의한 적 없어요. 더 이상 제 의견을 무시하고 저를 배려하지 않는 상황을 참을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네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이제 다 가족인데. 우리가 여기 좀 살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까지 하니?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 웃음은 분노와 허탈함이 섞인 웃음이었죠. 가족이면 서로를 존중해야죠. 그런데 어머님과 아버님은 제 의견을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어요? 제가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제는 제가 제 삶을 지킬 차례예요. 남편은 끝까지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당신은 내 편에 서야 했어. 그런데 당신은 처음부터 당신 부모님의 편만 들었잖아. 난 그걸 더는 견딜 수 없어. 여보, 우리 이러면 정말 이혼밖에 없어. 정말 이혼까지 생각하는 거야? 우리 그동안 행복했잖아. 겨우 이런 걸로 서로 감정 상해서 헤어질 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과할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잖아.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남편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사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집과 결혼을 통해 누렸던 안락함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눈치였거든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어? 내가 이렇게 여러 번 말했는데도 한 번이라도 내 편에 서준 적 있었어? 아니잖아. 제가 단호하게 대답하자 남편은 그제야 다급해진 목소리로 붙잡으려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니까. 엄마가 너무 과한 거 알면서도 네가 예민하다고만 생각했던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이게 우리 부부 문제도 아니고 가족이 엮인 문제인 건데 이야기해서 잘 풀면 되지. 이혼까지 갈 문제는 아니잖아. 저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혼까지 갈 문제인지 아닌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지. 당신과 당신 부모님은 나를 한 번도 존중하지 않았어. 이제 와서 후회하는 척 하는 게 날 더 화나게 만든다는 걸 왜 모르니? 그렇게 대화는 끝났고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퇴거 명령을 받고도 한동안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버텼어요. 변호사와 함께 정식으로 경고장을 보내고 법원의 명령이 내려지면서 결국 강제 퇴거가 이루어졌죠. 퇴거 당일 시어머니는 울부짖으며 제게 따졌어요. 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인데 인연을 이런 식으로 야박하게 끊니? 네가 이러면 네 부모님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야. 저는 그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참아왔는지 모르시죠? 어머님은 제게 한 번도 배려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만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렇게 저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혼을 마무리했고 시댁 식구들은 강제 퇴거되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 딸 고생 많았다.
그래도 엄마는 네가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런데 네가 이런 결정을 내려야 했다는 게 엄마는 좀 마음이 아프다. 잘 살라고 선물한 집이었는데 오히려 너한테 고통만 줬구나. 그 말에 정말 울컥하고 죄송하더라고요.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엄마가 주신 집에서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런 대화를 나눈 밤, 저는 결심했어요. 엄마를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모셔오기로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신 엄마가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집의 가치는 엄마와 함께 살 때 비로소 빛을 발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아파트로 이사 온 날, 집은 정말 밝아졌어요. 엄마는 처음으로 소파에 앉아 집을 둘러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정말 넓고 좋다. 엄마가 이런 좋은 집에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저는 엄마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어요. 엄마, 이 집은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해 주신 집이에요. 이제는 엄마도 편하게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더 이상은 엄마가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성심성의껏 다 할 거예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네가 이렇게 강하고 멋지게 자라줘서 엄마는 정말 행복하다. 이제는 엄마도 너와 함께 웃으면서 지낼게. 엄마,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건 전부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없었으면 저 절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엄마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아니야, 네가 네 삶을 스스로 지켜내고 만들어낸 거야. 엄마는 그냥 뒤에서 너를 지켜본 것 뿐이야.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느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짐을 내려놓았는지, 그리고 엄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이제 우리 집은 누구의 간섭도 없고 오로지 저와 엄마만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네요. 이혼하고 한동안은 저도 제가 극단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너무 우울하고 슬펐는데 엄마와 함께하는 지금은 너무 편안하고 행복해서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댁 식구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했던 말이 기억나네요. 나 아파트 살고 싶은 엄마 꿈 이뤘어. 지집인 것처럼. 참나.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도 가족이란 이름으로 남편이나 시댁이 괴롭힌다면 당장은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도 이겨내고 본인의 인생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래요. 나를 위한 선택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년 전에 이혼하고 지금은 편안하고 행복한 솔로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요즘도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는 말이 있죠. 저는 세상에서 저 말이 제일 싫은 사람입니다. 결국 저 말에는 누군가 참아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참는 사람은 늘 정해져 있기 마련인데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결혼 전을 생각하면 저도 제가 놀라울 따름인데 제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저도 모르게 억지로 참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참고 살았던 데에는 나름의 큰 이유도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남편 때문이었어요. 자기 엄마한테 크게 맞서지는 못했지만 늘 미안해했고, 저에게 잘해주려 노력하는 남편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멍청한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지금 생각하면 한심한 생각이지만 결혼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자기 합리화를 했었는데, 저보다 먼저 시집간 사람들이 저마다 이유는 달라도 참고 산다고 많이들 얘기했기에, 아,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구나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막상 이혼하고 생각해보니 그런 건 전부 미련하고 바보 같은 생각들이었는데, 그때는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참고 나름 노력도 많이 하면서 그 시간을 견뎠기에 그 망할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날에는 아무런 미련도 없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어떤 거지 같은 대우를 받고 또 어떻게 통쾌하게 복수했는지 상세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소 들으시는데 화가 나실 수도 있지만 부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전 남편, 편의상 그냥 남편이라고 부를게요.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어요. 그렇다고 소개팅 같은 건 아니었는데, 친한 선배가 주말에 운동을 하자고 해서 운동을 하다 지인의 학교 선배로 그 인간을 처음 만났죠. 그리고 남편은 저보다 8살이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굳이 나이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나이대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안이었어요. 선배한테 들어보니 남편은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같이 있을 때 업무 전화를 받거나 간단한 업무 처리하는 모습도 보면서 뭔가 다른 남자들이랑 다른 매력이 느껴졌어요. 제가 원래 좋아하는 남자 이상형이 지적이고 자기 일하는 남자였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과는 완전 다른 타입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만났던 남자들은 대부분 비슷한 또래이기도 하고 저처럼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라 늘 하는 소리도 비슷했었어요. 회사에 가기 싫다는 등, 로또만 당첨되면 회사를 때려치울 거라는 등, 그런 한심한 소리를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했었는데, 남편은 뭔가 진취적이고 주체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보여 저도 모르게 가슴이 설레었죠. 그리고 남편의 매력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그건 바로 매너와 배려가 몸에 습관처럼 배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였죠. 여자라면 그런 남자들한테 호감을 갖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저한테 나이가 많다는 것만 빼면 완벽한 이상형의 사람이었는데,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남편 쪽에서 먼저 저한테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당연히 싫지 않았죠. 하지만 냉큼 좋다고 하면 제가 너무 가벼워 보일까봐 좀 튕기고 싶었는데, 제 마음은 한참 전부터 남편한테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튕기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미 표정이나 말투에서 남편에 대한 마음이 표가 났기 때문에 거기서 더 튕긴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둘 다 좋은 마음으로 진지한 만남을 갖게 되었고, 연애하는 내내 많이 행복했는데요. 내가 언제 이런 연애를 다시 할 수 있을까? 매번 감동을 받는 연애였어요. 좀 우스운 소리긴 하지만 그 남자는 본능적으로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계절에 맞는 꽃다발 선물은 기본이고, 심심하다고 하거나 보고 싶다고 하면 아무리 바빠도 저를 만나러 저희 집까지 맛있는 간식거리를 사들고 달려왔는데,
이런 남자를 마다할 여자가 어딨겠어요. 그렇게 저는 완전히 그 남자한테 푹 빠져버렸고 2년 6개월의 연애를 끝으로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저는 그렇게 제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쭉 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여자라면 자기 이상형과 결혼하고 싶은 꿈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저 역시 어디 내놔도 남부럽지 않은 회사에 연봉을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결혼하고도 누구보다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예비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부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그건 바로 부모님, 특히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그때는 저도 많이 당황했었는데 막상 어떤 대비도 없이 그런 대우를 받으니 저도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어찌나 티가 나게 사람을 기분 나쁜 눈으로 훑어보시던지 제가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경황도 없고 당황도 많이 해서 애써 어색하게 웃으며 그 불편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박차고 그 집구석을 나오지 못한 게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당신 며느리도 아닌 남의 귀한 딸에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기 아들 능력이 좋아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며 자랑질을 하기 시작했고 저에게 아가씨가 얼마를 버는지 모르지만 월급쟁이가 벌어봤자 몇백일 거고 내 아들은 한 달에 1,000만 원은 우습게 버니까 엄연히 따지면 우리가 손해보는 결혼이지. 그런데 또 사람들이 계산할 줄 모르고 마음들이 여려서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는 여자랑 맺어주는 거니 앞으로 우리 서로 지킬 건 지키고 불편함 없이 지냈으면 좋겠네. 라며 당신 말과 다르게 한껏 저를 불편하게 하셨는데 옆에서 듣던 남편이 제가 다니는 회사를 이야기하며 거들어주려 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회사를 다니든 사업하는 아들에게 월급쟁이 며느리는 그저 푼돈이나 벌다 로또 맞은 여자에 불과했어요. 그러니 그런 태도의 시어머니를 보고 저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었는데 솔직히 남자 집에 가서 이딴 대접을 받아본 게 그때가 처음이라 저도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또 이런 말까지 하셨는데요. 나는 푼돈 벌면서 바쁘다고 징징거리는 며느리보다는 그냥 우리 아들 내조 잘하고 살림 잘하는 전업주부 며느리가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괜히 몇 푼 안 되는 돈 번다고 유세 떨 생각하지 말고 집안일에 소홀히 할 것 같으면 그 회사 그만둬라. 네? 회사를 그만두라고요? 어머니 그건 좀... 왜? 너는 돈도 안 되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어? 그게 어머니 기준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제 기준에서는 제 월급이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 회사도 들어가려면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회사를 한순간에 그만두고 싶지는 않아서요. 그래 엄마. 아니 우리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사람 불편하게 초면부터 그런 말을 해. 우리 미나 능력 있는 여자야. 나도 결혼했다고 우리 미나가 경력 잃는 건 바라지 않아. 얘가 무슨 소리야.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자손을 낳아야지. 네 나이가 올해로 몇이니? 그나마 다행히 얘가 너보다 8살이나 어려서 지금 당장 가지면 딱 좋겠구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 마음에 들어서 이 결혼시키려고 하는 건 몰라? 욕심 같아서는 20대 새파란 며느리 얻고 싶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 아휴. 엄마 그만해. 무슨 말을 해도. 미나야 아니야. 우리 엄마 말 신경 쓰지 마. 내가 하물며 그런 생각으로 너랑 결혼을 하고 싶겠어. 남편은 자기 엄마 말에 화들짝 놀라서 저렇게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할까봐 자기 엄마 단속은 자기가 하겠다며 중간에서 많이 난처해 했는데요. 사랑이 뭔지 콩깍지가 뭔지 그때는 남편만 괜찮으면 결혼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막말로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으니 어떻게든 될 줄 알았죠. 그리고 저도 마냥 순한 성격은 아니라서 결혼하고 아니다 싶으면 나쁜 며느리가 될지언정 참고 살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요. 솔직히 남편이 돈을 많이 버는 건 사실이었지만 시댁 자체는 그닥 큰 부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해줄 수도 결혼 반지를 다이아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저 자기 아들이 잘나서 바라는 것만 많은 막장 집안이었어요. 그렇다고 무슨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저랑 저희 친정을 무시했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은 크게 잘나진 않으셨지만 성실하게 회사 다니시고 제가 용돈을 드린다고 해도 마다하실 정도로 주체적으로 살고 계신데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결혼하고 난 후에도 자기 아들 돈이 저희 친정으로 흘러간다고 의심하셨어요. 아니, 확신하셨어요. 그 정도로 시어머니 자리가 최악이었는데 예상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또 남편의 힘으로 극복하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정말 참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제가 남편의 첫사랑이 아닌 이상 남편이 만났던 여자가 있었을 거고 시어머니는 그 여자들을 하나하나 운운하며 제가 제일 보잘것없다고 대놓고 저를 무시하셨어요. 그중에 남편이 저를 만나기 직전에 만났던 여자를 시어머니는 많이 아쉬워하셨는데요. 들어보니 그 여자 쪽 집안이 어마어마한 부자더라고요. 그 상대 여자는 직업은 달리 없었지만 서양 미술을 전공한 대학원까지 마친 석사였는데 박사를 준비 중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그 여자 정도는 돼야 자기 아들이랑 급이 맞다며 월급쟁이 나부랭이인 저는 가당치도 않다며 제 앞에서 자기 아들 옛날 여자친구 얘기를 꺼내셨는데 그러면 남편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무슨 그런 얘기를 며느리 앞에서 하냐고요. 그리고 다른 얘기할 때는 가만히 계시던 시아버님도 그때만큼은 당신 마누라를 단속하며 그만하라고 하셨는데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 그게 제일 기분이 나빴죠. 저도 첫사랑이 있고 또 만난 남자가 한둘이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결혼 전의 일이고 결혼한 후에는 서로 어떤 과거가 있어도 현재까지 문제가 되지 않은 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예의며 약속인데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그런 룰을 완전 깨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와 잘 지내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고 저 역시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기는 하지만 시어머니와 잘 지낼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제가 한참 부족한데도 노력조차 하지 않는 뻔뻔한 며느리라며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하지만 싫은 건 싫은 거였기에 저는 기본적으로 할 도리만 할 뿐 마음을 쓰지 않으려 했고 그것이 저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이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아예 안 보고 살 수는 없었죠. 그러니 명절이나 생신, 가족 행사가 있을 때는 이게 기회라는 듯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비를 걸었는데 그때도 교묘하게 남편이 없을 때 저를 건드리셨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레퍼토리도 거의 변함이 없었는데요. 너는 뭔 복에 내 아들을 만나서 그렇게 호강하고 사냐? 나는 대한민국에서 네가 제일 부러워. 너도 그건 인정하지?
어머니도 참, 누가 들으면 제가 하는 것도 없이 남편 덕에 사는 줄 알겠어요. 물론 어머니 말씀처럼 그이한테 고마운 점도 많지만 저도 많이 노력하고 살아요. 지금 사는 집도 반반씩 대출금 갖고 사는걸요. 그래도 누가 요즘처럼 어려울 때 신혼집을 턱 하고 시작하니? 내 아들이 돈을 잘 버니까 그런 거지.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저도 잘 벌어요. 그래서 혼수도 제가 다 했잖아요. 어머님도 그건 인정하시죠? 아무리 네가 혼수를 잘했다고 해도 그게 집값만큼은 아니지.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내 아들 달라는 집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니? 전에 결혼까지 할 뻔한 그 집은 대출 이런 것도 없이 집을 사서 아예 우리 아들 명의로 준다고 했어. 근데 너는 네가 대출금 같이 갚는다고 우겨서 공동명의 했잖아. 그럼 저도 같이 갚는데 그의 명의로 해요? 그건 아니죠.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그래야 저도 책임의식을 갖고 돈을 벌잖아요. 그럼 애 생겨서 일 그만두면 그때는 뭐 내 아들 단독 명의로 바꾸면 되는 거냐? 에이, 그건 아니죠. 제가 그동안 같이 갚아온 돈도 있고 제가 애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면 그건 애 때문인데 명의는 그대로 해야 하지 않아요? 결국 지는 요만큼도 손해보기 싫다는 거네. 나는 이래서 없는 집 사람이 싫어. 아주 계산기를 갖고 다니지 그러냐? 우리 아들 전에 만난 걔는 너처럼 쪼잔하지 않았어. 통이 얼마나 큰지 내가 뭐라고 하지를 않아도 다 우리 거 하라고 하고 우리 아들 거 하라고 하고 아주 딱 마음에 들었는데. 어머니, 전에도 분명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얘기 안 하시면 안 될까요? 그이한테 들었는데 그쪽 집에서 반대해서 헤어졌다고. 그이는 생각조차 하기 싫다고 하는데 어머니만 계속 그 여자 타령을 하세요. 저도 그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요. 저는 뭐 어머니 아들이 첫사랑이겠어요? 뭐야? 너 지금 내 앞에서 뭔 소리를 하는 거냐? 그리고 네가 아무리 남자를 만나봤어도 내 아들같이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났겠니? 사람은 원래 끼리끼리 만나야 행복한 건데 너랑 내 아들은 너무 차이나. 그럼 니네 집에서라도 그걸 알고 대출이라도 안 받게 돈이라도 척척 내주셨어야 했는데 니네 집에서도 너무했지.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의 계속되는 막무가내의 막말에 기분이 나빴어요. 매번 시댁에 가면서 오늘은 좀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고 저도 어지간해서는 조용히 있자고 생각하는데 그런 다짐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죠. 시어머니가 저렇게 사람 속을 작정하고 긁는데 제가 참으면 저만 호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가급적이면 징징거리기 싫어서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도 서운한 마음을 풀 곳이 없다 보니 시댁에 다녀온 날에는 남편한테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것도 한두 번이라고 신혼 초에는 무조건 제 편만 들고 자기 엄마 단속하겠다고 했던 남편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맞는 건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자 제가 자기 엄마 험담을 하는 걸 싫어하는 눈치였고 저 역시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 남편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사업하는 남편이고 제가 또 남편을 많이 사랑하다 보니 일방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하다 보니 저만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 마음의 병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니 마음이 동하지 않아 아이 갖는 것도 꺼려졌고 남편은 그 점을 많이 서운해했는데 저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이래저래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은 아이 때문에 싸우게 되었고 남편은 자기는 하는 데까지 노력했고 자기 엄마가 워낙에 센 사람이라 그런 것을 자기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억울하다 하길래 제가 말했죠. 그럼 아이 갖기 위해서라도
나는 자기 집에 안 갈래. 이건 뭐 시댁만 다녀오면 나만 빈정상하고 힘든데 무슨 애를 갖겠어? 그러니까 더더욱 빨리 애를 가져야지. 우리 엄마가 했던 말 기억 안 나? 자기 허락한 이유도 아이 때문이었잖아. 그러니 자기가 빨리 임신을 하면 우리 엄마도 달라질 거라니까. 아니 무슨 그런 경우가 있어. 나는 그때도 기분 나빴어. 내가 무슨 애 낳는 기계야?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강요받는 거 싫다고. 자기도 내가 자기 엄마 얘기하는 거 싫잖아. 내가 언제 싫다고 했어. 다만 내가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답답하긴 했지. 자기가 좀 우리 엄마한테 잘 맞춰줬으면 하는데 자기도 그럴 생각은 없어 보이니까. 그럼 그렇게 대놓고 자기 전 여자친구가 훨씬 좋았다고 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뭘 맞춰? 거기에 맞추고 있으면 내가 등신 아니니? 됐다. 자기 자꾸 감정이 격해지니까 우리 그만하자. 우리 엄마 일은 미안해. 근데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일 뿐 나는 그 여자 다 잊었고 이젠 자기랑 애기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야. 그것만 알아줘. 저는 남편의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가지면 부부 사이의 돈 관리도 애매해지는데 저희는 결혼하고도 돈 관리를 합치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저한테 생활비를 주는 방식이었고 저 역시도 제가 버는 걸 모두 생활비로 쓰는 것이 싫어서 제 수입의 반을 생활비 통장으로 따로 빼놓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관리했어요. 그래서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둘이 같이 그달에 내놓은 돈으로 대출금 이자도 내고 생활비에 양가 용돈도 똑같이 드리고 있었는데 아이를 낳으면 제가 생활비를 따로 뺄 수가 없고 심지어 개인적인 돈도 남편 돈에서 해결해야 하니 그때가 되면 시어머니의 구박이 심해질 것이 뻔해 보였죠.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저는 아이를 갖기가 힘들었는데요. 남편은 제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것조차 모르고 아이 타령만 했어요. 마치 제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듯이 말할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아이를 낳고 그런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아이 문제에서만큼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사업이 지금은 잘 되지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안정적인 제 월급을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위에 잠깐 언급했는데 저희는 양가에 똑같이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용돈을 받지 않으셨어요. 자식에게 용돈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의 능력은 당신에게도 있다고. 오히려 저에게 때가 되면 돈을 버는 자식임에도 목돈이라며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셨죠. 하지만 제가 결혼하고 양가에 똑같이 드리는 용돈이라고 하니 그 돈은 받으셨는데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일단 그 용돈도 드릴 수 없을까봐 그것도 신경이 쓰였어요. 그런데 제가 친정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걸 가지고 신경을 쓰는 이가 또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시어머니셨는데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에게 카드를 받아 당신 쓰고 싶은 대로 사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인 것 같고 제가 용돈 50만 원에 필요하면 남편이 더 드리는 걸로 하고 저희 친정과 똑같이 맞춰드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당신만 용돈을 받을 줄 아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제가 친정에 용돈을 드린다는 걸 알고 굉장히 불쾌하다는 듯 퇴근해서 힘들어 죽겠는 저에게 따지러 오셨어요. 그 모습이 흡사 빚쟁이가 빚받으러 온 사람 같았죠.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일로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아니, 내가 그동안은 몰랐는데 너 내 아들이 번 돈으로 니네 집 용돈도 드린다며? 누가 그래요? 그 돈으로 제가 저희 집 용돈 드린다고요. 저도 남편도 똑같이 생활비 내고 그 돈으로 양가 똑같이 드리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 네 남편이 갖다 줘도 더 갖다 줬을 텐데. 그럼 나한테 주는 돈이랑 니네 집에 주는 돈이 차이가 나야지.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똑같이 준다며. 그건 뭐? 너도 뚫린 입이라고 할 말이 있냐? 내 아들이 훨씬 많이 벌고 생활비도 훨씬 많이 낼 텐데 용돈을 누구 맘대로 똑같이 줘? 나한테 더 주든 니네 부모님 용돈을 10만 원으로 줄이든 형편성을 맞춰야지. 너는 뭐 좋은 회사 다닌다고 잘난 척을 하더니 그 머리로 들어갈 회사면 그 회사 수준 알만하다. 자, 말하지 말고 이번 달부터 내 용돈 2배로 줘라. 시어머니는 자기 말만 그렇게 홀랑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희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꼴을 당하고도 뭐라고 따지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싫었는데 그 화살은 고스란히 남편에게로 향했죠. 아니, 자기 엄마한테 그런 소리는 왜 하냐고요. 자기, 혹시 내가 우리 부모님 용돈 드리는데 그동안 불만 있었어?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런 걸로 쪼잔하게 그래. 그런 거 없어. 그럼 왜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 드리는 용돈 가지고 노발대발 하시는데? 내가 오늘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알아? 아이 참, 그제 우리 엄마가 그랬어. 미안해. 우리 엄마가 하도 용돈이 적다고 뭐라고 하셔서 장인 장모님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그걸 또 그렇게 받아들였네. 자기는 자기 엄마를 그렇게 몰라? 왜 맨날 나만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하는 건데? 나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자기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뭐가 돼? 우리 서로 사랑해서 한 결혼이잖아. 물론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너무한다는 거 알고 있지만 내가 그만큼 더 잘하니까 그걸로 넘어가면 안 돼? 나도 중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요즘 같아서는 회사보다도 집에 와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많다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중간 역할 잘한다며. 나는 자기 믿고 결혼했는데 이게 뭐냐고. 남편은 제가 저렇게 짜증을 내자 자기도 억울해 죽겠다며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술에 떡이 되어 들어왔는데 그런 남편을 보니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후회가 밀려왔어요. 물론 남편이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버니 좋은 점도 많았지만 그 돈을 제가 쓸까 아까워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여간 눈치가 보이는 게 아니었죠. 심지어 제 돈으로 고가 옷이나 가방 같은 걸 샀을 때는 자기 아들 돈을 펑펑 쓴다며 저를 그렇게 잡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시댁에 갈 때는 아주 후줄근하게 가야 했어요. 그래야 책 잡힐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뭐라도 잡아 시비를 걸겠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에겐 소용이 없었죠. 제가 후줄근하게 다니니 자기 아들 망신시키냐며 또 눈을 까디집고 저를 몰아붙였어요. 그리고 그럴 때는 더 기분 나쁘게 그놈의 전 여자친구 얘기를 또 꺼내셨는데 그건 고스란히 제 상처가 되었죠. 내가 정말 너만 보면 먼저 걔가 아까워 죽겠다. 걔는 미술하는 애라 그런지 옷도 잘 입고 꾸미지 않아도 빛이 나는데 내가 볼 때마다 감탄을 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업하는 남자한테 와이프는 곧 그 남자 능력이다. 네가 이렇게 거지꼴을 하고 다니면 내 아들 얼굴에 똥칠하는 거야. 어머니, 저 회사 다닐 때 잘 꾸미고 다녀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다니는데요? 어머니가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는 가방 어디서 났냐고 아주 저를 죽일 듯 하셨잖아요.
제가 보너스 나와서 큰맘 먹고 샀다고 했는데도 못 믿는다고 하셔서 제가 제 카드 영수증 보여드리고요. 크야, 네가 네 카드 긁고 내 아들 돈으로 결제하면 내가 어떻게 하니? 나는 그냥 네가 좀 아껴 쓰라는 거야. 너는 가만 보면 심보가 고약해서 시어머니가 좋게 말하는 것도 꼬아서 듣더라. 걔는 안 그랬어.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네 하고 얼마나 공손했는데. 그뿐만이 아니지. 우리 집에 올 때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내 선물, 아버지 선물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너는 그 흔한 사과 하나도 사오는 법이 없잖아. 그야 어머니가 자꾸 돈 헤프게 쓴다고 뭐라고 하시니까 눈치가 보여서 그렇죠. 그럼 아예 원하시는 걸 콕 집어서 알려주세요. 아, 됐다.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니? 아주 속이 간장종지만 해서 내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 아, 내 팔자야. 전에 걔랑 결혼을 시켰어야 했는데 걔야말로 내 아들이랑 딱이지. 아, 아까워. 정말이지 저 소리를 듣는데 더는 못 참겠다 싶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터벅터벅 걸어 현관으로 향했는데 그러자 거실에 있던 남편과 시아버님이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자기 어디가? 보면 몰라. 집에 가. 어머님이 자기 전 여자친구를 너무 그리워하셔서 나는 차마 여기 있지도 못하겠다. 그러게 그 여자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해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 누가 들으면 내가 그 여자한테서 당신 뺏어온 줄 알겠어. 뭐? 자기야 잠깐만. 엄마. 그날 남편은 자기도 죽겠다며 시어머니한테 아들 며느리 평생 안 보고 살 거냐며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저는 이미 시댁이고 뭐고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던 찰나라 아쉬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었죠. 그러자 이번에는 시아버님까지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셨는데요. 아니, 사람이 옹졸하게 왜 그러는 거야? 왜 자꾸 얘한테 친한 사람 얘기를 해? 사돈이 우리 아들한테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봐. 아니, 그건 얘기가 달라지지. 우리 아들은 쟤보다 잘났잖아. 그리고 나도 아쉬워서 그래. 자기도 알잖아. 내가 걔 많이 예뻐한 거. 나는 그냥 우리 아들이 적어도 걔보다는 더 나은 여자랑 결혼했으면 했다고. 엄마는 유라 걔가 아까울지 모르지만 나 진짜 걔한테 1도 미련이 없어. 내가 그 집에서 얼마나 더러운 꼴을 본 줄 알아? 엄마 눈에나 내가 대단해 보이지? 그 사람들 눈에는 지나가는 벌레만도 못했다고. 유라 걔도 내가 하는 사업은 구멍가게라고 자기 아버지 회사에 들어와서 수발 들라고 했던 애야. 정신 좀 차려. 뭐야? 그놈의 집구석 사람들이 그랬어? 유라 걔도 너한테 그랬단 말이야? 근데 왜? 너는 엄마한테 아무 소리를 안 했니? 이미 다 끝났는데 무슨 말을 해.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했지. 미나 같은 사람 또 없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미나밖에 없다고 잘해주라고 그렇게 부탁했잖아. 내가 진짜 엄마 때문에 사업이고 뭐고 머리가 아파 죽겠다.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이 그렇게 크게 화를 내자 그제야 꼬랑지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게 꽤 충격이긴 했는지 그 뒤로 알아 누웠는데요. 아쉬울 땐 며느리 찾는다고 자기 죽는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고 난리셨어요. 아우 얘 내가 기력도 없고 몸이 그런 게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겠다. 너 휴가 쓰고 나 좀 병원에 데리고 가라. 동네 작은 병원 말고 큰 병원 예약해. 어머니 요즘은 아무나 큰 병원 못 가요. 작은 병원에서 소견서랑 의뢰서 써줘야 큰 병원에 갈 수 있다고요. 일단은 쉬엄쉬엄 동네 병원 다녀오시고요. 그 의사가 큰 병원 가라고 하면 그땐 제가 모시고 갈게요.
뭐야? 너는 내가 죽겠다고 하는데 코빼기도 안 비친다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몸져 누워있으니까 고소하니? 이대로 영원히 못 일어났으면 좋겠지? 그럴 리가요. 하지만 제가 아니라고 해도 어머님은 안 믿으실 텐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약이 오르셨는지 병원에 가지 않으셨는데도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어머니는 그냥 화병에 알아 누우신 건데 제가 당신이 몸져 누운 걸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자 저 좋은 걸 보여주기 싫다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신 거예요. 이 정도만 봐도 시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 수 있으실 텐데요. 그래도 남편이 큰 소리 쳐준 것이 저 딴에는 위안이 많이 돼요. 그날 일도 거기서 넘어가기로 했죠. 게다가 시아버님까지도 미안하다고 하시며 앞으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헛소리하지 않도록 옆에서 저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우선 시어머니만 아니면 저는 나쁠 것이 없어 참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망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생신도 아닌 어버이날이 되었어요. 보통 어버이날이라고 하면 하루의 양가를 다 돌아볼 수 없으니 주말과 어버이날을 이용할 텐데 저희도 주말의 시댁에 어버이날 당일엔 저희 친정에 가기로 남편과 합의를 했죠. 그리고 다른 며느리도 마찬가지지만 뭘 하면 좋을까 골머리를 썩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그 집안 남자들 덕에 기가 눌린 시어머니라 신경이 여간 쓰이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가서 음식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실 테고 제가 식사를 사드리겠다고 해도 자기 아들 돈 헤프게 쓴다고 시비를 걸 것이 분명하기에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그러다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고 시어머니가 찍소리도 못하는 남편이 알맞은 식당을 결제하고 하면 저는 들을 말이 없겠다 싶어 저는 100만 원을 인출한 뒤 생활비 카드를 남편한테 넘겼어요. 어버이날 선물은 생략하고 시어머님, 시아버님 두 분께 50만 원씩 돈으로 드릴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남편이 주말 아침에 급하게 처리할 것이 있다고 해서 정말 싫지만 제가 먼저 시댁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우선 민망하니까 준비한 봉투부터 내밀었죠. 그런데 넌 지금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내미는 거냐? 네 조카 용돈도 이것보다 많겠다. 다른 며느리들은 어버이날 시어머님, 시아버님 명품 가방도 사주고 비싼 화장품도 사준다고 하는데 너는 딸랑 이걸 돈이라고 줘? 내가 거지로 보이냐? 너 순순하게 말해봐. 나한테 이거 주고 너는 네 친정에 얼마 줄 생각인데? 그동안도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 네 친정으로 죄다 빼돌렸지. 내가 안 봐도 비디오다. 라며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제 얼굴에 보란 듯이 돈 봉투를 던지셨어요. 어디서 본 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자기가 뭐 어디 나오는 사모님처럼 보일 줄 알았나 본데 덕분에 저만 잔뜩 약이 올랐죠. 저도 사람이고 자식인데 저런 말을 듣고 화가 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애당초 어버이날 용돈으로 50만 원이 저는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도대체 얼마를 생각하고 저러시는 건지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한테 가는 돈이 50인 거지 시아버님까지 하면 100만 원인데 그 정도면 과한 거 아닌가요?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왕이면 욕먹지 말자고 옛다 하고 넣은 건데 10만 원이나 20만 원 넣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젠 정말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따지고 보면 시어머니는 돈을 받을 줄만 알지 저한테 10,000원 한 장 주신 적도 속옷 한 장 선물로 주신 적도 없었거든요. 아니 뻔뻔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자기 아들 돈 잘 버는 걸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누가 알면 제가 재벌이랑 사는 줄 알겠다니까요.
남편이 돈을 제법 버는 건 맞지만 법인도 아니고 그냥 개인 사업자인데 해도 해도 너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저도 원하시는 대로 이혼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시어머님 눈이 토끼 눈이 되더군요. 그리고는 입에 거품을 물고 따지기 시작하셨어요. 뭐? 이혼? 훅 끼고 있네. 네가 정말로 내 아들이랑 이혼을 한다고? 아이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너 내 아들이랑 이혼할 생각 전혀 없잖아. 이게 어디서 사람을 가지고 놀아? 네가 그러면 내가 뭐 겁먹을 줄 알았어? 아니 이 사람아, 애가 오죽하면 그래. 그놈의 입방정 내가 떨지 말라고 했지. 가만히 있어봐. 자기도 얘 뻣뻣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 그리고 얘가 지난번 일로 의기양양해서 안 돼. 지금 저거 봐봐. 어디 시어머니한테 거짓말로 협박을 해? 협박 아니에요. 저 정말로 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서 이혼하겠다고요. 오라. 그래. 그래. 그럼 미룰 것도 없이 내일 당장 해라. 너 어차피 애도 없잖아. 그 집도 우리 아들이 장만해서 들어가 사는 거니 너는 몸만 나가면 되겠네. 제가 미쳤어요? 그 집에 들어간 제 돈이 얼만데. 그리고 법으로 공동명의라 제 권리도 있어요. 저 받을 거 다 받고 정신적 위자료까지 다 청구해서 제대로 이혼할 거예요. 저게 그동안도 식충이처럼 내 아들이 번 돈 갉아먹고 살더니 이제 나에 대놓고 내 아들을 벗겨먹으려고 하네. 내가 너 때문에 아들이 돈을 잘 벌어도 그동안 제대로 된 효도도 못 받았어. 식충이요? 제가 왜 식충이에요? 식충이는 아들이 번 돈 쓰고 싶어 죽겠는 어머니시죠. 저도 남편처럼 똑같이 일하고 돈 벌어요. 저도 어디 나가면 부럽다는 소리 듣는 대기업 다닌다고요. 어머니 아들은 돈은 잘 벌지 모르지만 누가 그 회사 알기나 해요? 뭐야? 너 말 다 했어? 아니요. 아직 다 못했어요. 제가 왜 임신 계속 미뤘는지 아세요? 그것도 다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제가 돈도 안 벌고 정말로 집에 들어 앉으면 그 서러움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미쳤어요? 그 좋은 회사 그만두고 어머니한테 좋은 먹잇감 주게? 시어머니는 제가 기세 등등하게 할 소리 다 하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랐는지 물건을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갈 때 그래도 손이 민망해서 케이크를 하나 사서 갔는데 그 케이크도 또 그 옆에 있던 TV 리모컨도 저 보라고 TV에 던지셨고 그 때문에 TV가 케이크 범벅에 액정이 와장창 나가버렸어요. 그러자 시아버님이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는데 시어머니의 끊어진 이성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번엔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것들을 싹 다 밀어버렸는데 거기엔 비싸 보이는 크리스탈 꽃병뿐만 아니라 시아버님이 아끼는 최신 핸드폰까지 있어 시아버님만 안달이 나셨죠. 그러자 시어머니 당신은 계속 약이 올랐는지 심지어 저에게 비싸서 만지지도 못하게 하던 고가의 명품 접시들을 던지기 시작하셨는데요. 저는 요리조리 피하며 시어머니를 더 약오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는 사이 시댁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접시랑 크리스탈이 깨져서 바닥이 쥐레밭이 따로 없었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자기 광기에 벌어진 풍경에 또 뒤집어졌는데요. 저는 전혀 아무렇지 않았네요. 어차피 그 살림들 전부가 제 것이 아니니 저한테는 아무런 데미지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집이 떠내려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 탓에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까지 출동하는 잊지 못할 진풍경을 만들어냈어요. 그 덕에 난생 처음 경찰을 마주하는 일도 생겼는데 시어머니는 연신 자기는 억울하다며 출동한 경찰에게 저를 잡아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런 사이 도착한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졌는데요.
모든 사태 파악이 끝나고 만신창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아니, 우리 엄마가 저러는 거 한두 번도 아닌데 그냥 좀 넘어가지. 경찰까지 오게 하면 어떡해? 그 동네에서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얼굴 들고 사냐? 뭐?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아까 얘기 다 들었잖아. 용돈 50이 부족하시대. 나더러 식충이라고 그러셨다고. 근데 나더러 그냥 좀 넘어가지 그랬냐고? 돌았니? 아니, 내 말은 우리 엄마가 그런다고 미나 너까지 꼬박꼬박 말대꾸하면 어쩌자는 거냐고. 너라도 가만히 있어야 우리 엄마도 자기 풀에 꺾이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 몰라. 다른 날도 아니고 어버이날 때문에 간 거였잖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디가 좋은 건데? 그 좋은 거에 나도 포함이야? 아까 이혼 어쩌고 한 거 나 겁지라고 한 거 아니야. 나 정말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서 이혼할 생각이라고. 그래,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 그래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서 네 속은 시원해? 나랑 이혼하면 그만이니까 뭐 상관없다 이거야? 너한테 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지? 누가 할 소릴, 그건 내가 하고 싶은 소리야. 아니, 자기 엄마가 저런 사람인 걸 알면, 그리고도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왜 내가 온갖 더러운 걸 다 보게 만들어? 됐고, 자기 엄마 소원대로 이혼하자. 옛날 그 여자를 다시 만나든, 자기 엄마 마음에 쏙 드는 다른 여자를 찾든, 나 좀 놔주라고. 저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남편에게 결혼하고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화를 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 말이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 여느 때처럼 미안하다고 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 했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내일 당장 법원에 가서 합의 이혼 서류 쓰자고 했는데 그제야 남편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 말은 즉, 사실 있잖아. 요즘 내 회사가 좀 어려워. 그래서 오늘도 급하게 나갔다 온 건데 지금 사정이 좋지 않아. 였는데요. 그 뒤 남편 말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이런 상황에 이런 말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어려우면 자기라도 있어야지. 내가 의지할 때가 자기밖에 더 있어? 그동안 그래도 내 덕을 편하게 살았으니까 나도 좀 자기 덕 좀 보자. 덕을 봤다고? 나 참 웃겨. 자기가 그동안 돈을 많이 번 건 알겠는데 나는 생활비 외에 자기 돈 구경도 못했어. 그런데 자기 엄마한테 식충이라는 둥 내가 그 돈 다 쓰는 취급을 받았는데 이젠 그것도 모자라 나한테 의지를 한다고? 자기야, 우리 가족이잖아. 그럼 힘들면 같이 극복해야지. 그리고 이런 상황을 한번 겪으면 우리 엄마도 예전처럼 굴지 못할 거야. 어찌 보면 자기한테 좋은 기회라니까. 됐어. 기회고 뭐고. 난 이미 너무 지쳤고 평생 볼 더러운 꼴은 다 봐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 타이밍도 참 그렇지만 어떡해. 우리 인연이 여기까지인걸. 그러니까 그래도 나를 생각한다면 이혼해줘. 싫어.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지금 보니까 자기 발 빼고 싶어 그러나 본데 어림없어. 남편은 순간 눈이 돌아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 순간은 흡사 공포영화를 보는 것 같았는데 돈 때문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더 이상 겪고 싶지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정서적으로 평범한 결혼 생활을 했다면 남편이 어려울 때 제가 돕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결혼 전에 가져온 것들 계산해서 똑같이 나누자고 했고 남편은 싫다고 버텼는데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저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일단 급한 대로 친정으로 들어가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동안 생활비 외에 돈을 따로 관리한 점이 이럴 때는 좋았어요.
저희는 집만 잘 해결하면 될 일이었고 그것 역시 법원에서 분할을 해주니 따지고 말 것도 없었는데 저는 거기에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한다는 위자료까지 청구해 조금 더 챙겨올 수 있었네요. 물론 그 결과에 시어머니는 광분하며 난동을 부리셨는데 그 때문에 퇴정 조치까지 당하셨고 우리 이혼이 성립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사업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더니 결국 쪽박을 차고 말았다고 하더군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회사가 망하면서 빚이 없긴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셨는데 글쎄 간도 크게 자기 아들 믿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 썼더라고요. 그것도 아들 이름으로 친절하게 차용증까지 써줬다고 하는데 그 덕에 남편만 빚더미에 안고 죽일 놈이 되었죠. 그러니 시부모님이 살던 집도 날아가는 건 순간이었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그 사람들은 이제 믿을 건 저뿐이라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전화로 빌고 또 찾아와 빌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우리가 가족으로 살면서 정이 있는데 네가 우리 좀 살려줘라. 정이요? 정말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걸요. 죄송하지만 소송도 끝난 마당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건 너무 불쾌합니다. 다신 오지 마세요. 예,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 네가 좀 우리 좀 살려줘라. 아니요. 잘못한 사람이 책임지셔야죠. 저는 제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통쾌해요. 제가 이러려고 악착같이 회사를 다녔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써준 차용증 때문에 이젠 전 남편이 된 그 사람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도 포함해 모자가 소송에 휘말리고 친척들은 자기네한테 불똥이 튈까 손절하는 등 난리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만 그 지옥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아찔해요. 하마터면 저도 그 식구들이랑 같이 들볶였을 수도 있었잖아요. 게다가 남편 사업이 잘못되기 전에 재산 정리도 다 끝내서 너무 다행이었는데 그 때문에 소송이 끝난 후에도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에게 많이 시달렸는데 제가 아무리 단호하게 찾아오지 말라고 연락하지 말라고 해도 절박한 그 사람들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가 다니는 회사까지 찾아와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 회사가 보안도 잘 되어 있고 경비체계도 잘 되어 있어 그분들이 잘 막아줘서 그 인간들 볼 일은 없었죠. 다만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는데 그래도 그들과 남이 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거의 조상님이 도왔다고 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친정부모님은 제가 잘 사는 줄로만 알고 있다가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아시고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특히 저희 엄마가 충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오죽하면 우울증 약에 불면의 밤을 보내셨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셔서 저랑 여행도 다니고 주말이면 쇼핑도 하고 모녀간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는 엄마랑 이런 시간을 잘 보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혼을 하고 보니 내 가족만큼 진짜 내 편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속썩인 만큼 부모님한테 잘하는 딸이 되려고요. 그리고 이젠 당분간은 남자 만날 생각도 없는데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좋아 죽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도 그런 거지 같은 대우를 받고 겨우 이혼하는 경험을 해서 그런지 이젠 결혼에 결자도 듣기 싫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도 남들보다 높던 연봉은 이젠 더 높아져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전혀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데 새삼 애사심이 뿜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능력 있는 저에게 식충이라고 말한 그 사람이 제대로 벌을 받은 것 같아 너무 즐거워요. 이런 마음을 먹는 것도 어찌 보면 나쁜 마음일 텐데 당한 게 많다 보니 그 사람들한테는 전혀 좋은 마음이 들지 않네요. 부디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오래오래 힘들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도 제 탓만 하지 말고 자기가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이었는지 깨닫길 바라는 바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저는 지금 다시 찾은 제 일상에서 너무 행복한 매일을 보내고 있고요. 결혼 전보다도 더 즐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결혼은 실패했지만 남은 인생은 실패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늘 편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봄날의 햇살처럼 좋은 하루 보내시길 희망하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